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종종 승자들에 의해 정교하게 편집되고 탈색된 한편의 매끄러운 영화와 같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미국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1620년, 거칠고 차가운 대서양의 파도를 뚫고 작은 상선 메이플라워 호가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에 도착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온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척박한 땅을 일구고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따뜻하고 경건한 풍경,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후손들이 이룩한 앵글로색슨의 위대한 영어권 국가, 오늘날의 미국, 이것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진리처럼 배운, 그리고 수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 우리 뇌리에 굳게 박혀있는 미국의 절대적이고도 신성한 시작점입니다. 메이플라워 호는 미국의 요람이며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첫 번째 주춧돌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국인들은 이 1620년이라는 숫자를 국가의 근원적인 정체성으로 삼고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장엄하고 감동적인 오프닝 씬이 사실은 진짜 역사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려 한 세기가 넘는 거대한 시간의 겹을 역사의 책갈피 속에서 통째로 찢어내어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시계를 1620년에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0년, 50년, 그리고 100년. 우리는 지금 1513년 4월, 아직 그 어떤 유럽인에게도 이름 불린 적 없는 고요하고 미지의 해변에 서 있습니다. 플리머스의 차가운 바람과는 전혀 다른 공기입니다. 숨이 막힐 듯 무덥고 습하며 소나무 숲의 진한 향기와 소금기 가득한 바다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얕고 투명한 바닷물 위로 낯선 형태의 돛을 단 세 척의 배가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시야에 들어옵니다. 메이플라워 호가 영국의 항구를 출항하기 무려 107년 전의 일입니다. 배에서 내려 얕은 물을 헤치고 모래사장으로 걸어 나오는 이들은 검은 옷을 입은 얌전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닙니다. 찌는 듯한 아열대의 태양 아래서도 차갑고 무거운 철제 갑옷으로 온몸을 단단히 감싸고 허리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단련된 길고 예리한 검을 찬 험악한 사내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거친 언어는 우리가 아는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적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계관, 종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바라보는 제국주의적 목적의 완벽한 대립입니다. 107년이라는 시간은 역사 속에서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난 조잡한 비행기에서부터 스텔스 폭격기가 하늘을 날고 달 표면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기기까지 걸린 시간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이렇게나 길고 긴 시간 동안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진흙을 손끝으로 만져보기도 훨씬 전에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이 거대한 대륙의 해안선을 따라 정밀한 지도를 그리고 바다의 해류를 파악하며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그곳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깊게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뼈대에 얽힌 아주 본질적이고도 기묘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부심 넘치는 영어권 국가인 미국은 자신들의 영토 위에서 벌어졌던
이 진짜 첫 100년의 역사를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을까요? 어째서 그들은 메이플라워 호라는 낭만적인 신화에만 집착하며 그보다 한 세기나 앞서 이 땅을 밟고 피를 흘렸던 스페인 탐험가들을 역사책의 구석진 각조 속에 갇힌 유령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나 기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들의 투명한 기록이 아니라 승리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현재 자신들의 권력과 정체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선택하고 조립한 기억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건국하고 대륙의 주인이 된 영국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기원이 치열한 경쟁자이자 적국이었던 가톨릭 스페인 제국의 발자국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드시 감춰야만 하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새롭고 깨끗한 시작점을 창조해냈고 그 이전의 핏빛 시간들은 서서히 망각의 돛으로 밀어넣어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땅은, 그리고 지도는 사람의 정치적인 거짓말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땅은 오직 그 위에 새겨진 물리적인 흔적과 최초로 불렸던 이름들을 침묵 속에서 영원히 품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거대한 테마파크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곳. 1513년 4월 스페인 국왕의 깃발을 들고 그 낯선 해변에 첫 발을 내디뎠던 사내. 훗날 자신이 내뱉은 단어 하나가 수백 년 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주의 이름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남자는 결코 동화 속에 나오는 낭만적인 몽상가나 모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세기에 걸친 험난한 영토 회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군인이자 스페인 제국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의 생리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차갑고 실용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으로 이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철제 갑옷을 입은 이 스페인의 유령들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그들은 왜 모든 것을 걸고 이 미지의 대륙, 훗날 미국이 될 영토로 칼을 빼들고 향했을까요? 이 거대하고 잊힌 역사의 첫 페이지, 그 숨겨진 진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대서양 건너편으로 돌려야 합니다. 메이플라워 호의 환상을 깨고 아메리카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16세기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고도 체계적이었던 제국, 스페인의 거대한 전쟁 기계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만 합니다. 1492년. 이 숫자는 세계사에서 흔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로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눈을 내리기 직전인 1492년 초, 스페인 영토 내에서는 8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이슬람 세력과의 영토 회복 전쟁, 즉 레콩키스타가 그라나다의 함락과 함께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8세기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스페인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끊임없는 전투와 영토, 수복의 과정은 스페인을 단순히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군사 조직과 획득한 영토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관료제를 갖춘 당시 유럽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정교한 전쟁 기계로 단련시켰습니다. 콜럼버스가 열어젖힌 신대륙의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이 전쟁 기계에서 만들어진 산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대항해 시대를 바라보는 아주 거대한 오해 하나를 깨트려야 합니다. 흔히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을 이야기할 때 영국의 해적들이나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 와서 해안가를 약탈하고 금은보화를 챙겨 본국으로 달아나는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초기 스페인 제국의 모델은 그런 단순한 약탈과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가장 고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의미에서 정착하고 통치하기 위해 아메리카에 왔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약탈자라도 훔치고 도망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돌을 쌓아 도시를 건설하고 총독부를 세우며 지독할 정도로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뿌리내렸습니다. 1513년 플로리다 해변에 첫 발을 내디뎠던 후안 폰세데, 레오는 바로 이 스페인 제국주의의 완벽한 축소판이었습니다. 1474년경 스페인의 바야돌리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중심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레콩키스타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그라나다 전투에서 직접 칼을 휘둘렀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첫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1493년,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에 동승하여 일찌감치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많은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 폰세데 레오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지의 지리를 익히고 원주민들의 언어와 풍습을 배웠으며 무엇이 통제 가능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냉철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모험가가 아니라 뼈를 묻고 제국을 건설하려는 관리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실용적인 능력과 정치적 수완은 곧 빛을 발했습니다. 1509년, 그는 카리브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푸에르토리코의 첫 번째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5. 그는 이미 스페인 국왕을 대리하여 거대한 섬 전체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산호안의 기원이 되는 도시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잔혹하지만 영구적인 경제 행정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교과서들은 종종 그를 낭만적인 탐험가로 포장하지만 역사적 진실 속의 폰세데 레오는 영토를 짓밟고 그 위에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는 몹시 유능하고 냉혹한 제국의 행정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35의 젊은 나이에 푸에르토리코의 지배자가 된 이 권력의 화신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를 몰락시킨 것은 원주민의 창이나 열대병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스페인 제국 특유의 복잡하고 집요한 관료주의와 법정 투쟁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럼버스가 자신의 아버지가 발견한 모든 영토에 대한 세습적 통치권을 주장하며 스페인 왕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놀랍게도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발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굴러들어온 애송이에게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섬의 통치권을 고스란히 넘겨주어야만 했던 폰세데 레온. 평생을 전쟁터와 정치판에서 구르며 권력의 단맛을 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직위를 박탈당했을 때 그가 느꼈을 분노와 허탈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법적인 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련한 정치꾼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2가지뿐입니다. 조용히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디에고 콜럼버스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땅을 찾아내어 자신만의 제국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평생을 제국의 칼날이자 관리자로 살아온 폰세데 레온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권력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크고 위험한 도박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도박은 카리브해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돌던 북쪽에 있다는 어떤 미지의 거대한 땅에 대한 매혹적인 소문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 카리브해 북쪽 어딘가에 있다는 거대한 땅. 비밀이 그리고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매혹적인 전설. 여기서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달콤한 거짓말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든 탐험가가 마시면 영원한 젊음을 얻을 수 있다는 신비의 물. 이른바 젊음의 샘을 찾아 미지의 세계로 험난한 모험을 떠났다는 그 낭만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역사책과 대중문화 매체들은 후안 폰세데 레온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플로리다의 무더운 늪지대를 헤매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조금은 어리석고 몽상가적인 인물로 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상식적인 논리로 이 상황을 분석해 보십시오. 평생을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적의 목을 베고 복잡한 식민지 행정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며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해 권력을 휘둘렀던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혹한 30대의 정치꾼. 그런 그가 단지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마법의 물웅덩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목숨을 건 대규모 해상 원정대를 조직했을까요? 대답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시 스페인 왕실의 공식 문서와 원정대의 항해 기록, 국왕의 지시사항, 그 어디를 아무리 꼼꼼히 뒤져보아도 젊음의 샘이라는 단어나 신비한 마법의 물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전설은 그가 죽고 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진 조작된 신화입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이 역사를 조금 더 대중에게 잘 팔리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포장하기 위해 혹은 정치적으로 그의 업적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교묘하게 덧칠한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종종 진실을 덮기 위해 낭만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제국의 치밀하고 핏빛 어린 정복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 냉혹한 정치꾼의 탐욕을 어리석은 몽상으로 교묘하게 포장해버린 것입니다. 폰세데 레온이 스페인의 국왕 페르난도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승인받은 문서는 왕실의 특허장이었습니다. 이 엄격한 법정 문서에 명시된 원정의 목적은 마법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영토의 발견, 쓸만한 자원의 확,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 발견한 땅을 정복하고 통치할 절대적인 권리였습니다. 디에고 콜럼버스에게 허망하게 빼앗긴 총독의 자리를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영토, 오직 스페인 국왕에게만 직속으로 충성하며 자신이 영원한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1513년 3월 3일 마침내 폰세데 레온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세 척의 배를 이끌고 북서쪽을 향해 뚠을 올립니다. 이 배에 올라탄 200여 명의 사람들은 전설을 쫓는 순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리한 무기로 무장한 베테랑 군인들, 바다의 해류와 해안선을 정밀하게 기록할 지도 제작자,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인 제국 특유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집행할 공증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미지의 땅을 찾아가는
거친 탐험선에 왜 법률을 다루는 공증인이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스페인 제국이 훗날의 영국이나 다른 열강들과 확연히 달랐던 특징입니다. 스페인에게 영토 확장이란 단순히 새로운 땅에 물리적으로 깃발을 꽂는 무력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법률적 행위였습니다. 향후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비를 걸어올 때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발견되는 모든 영토와 원주민의 노동력은 스페인 법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증인의 입회하에 꼼꼼하게 기록되고 공식적으로 서명되어야만 했습니다. 제국의 관료주의 시스템 안에서 관인의 도장이 찍힌 서류 작업이 없는 정복은 그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단순한 폭력에 불과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역풍을 뚫고 약 한 달간의 끈질긴 항해를 이어가던 그들은 1513년 4월 2일 마침내 끝없이 펼쳐진 낯선 해안선에 도달합니다. 마침 스페인 본국에서는 재단에 화려한 꽃을 바치는 부활절 주간이었고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땅은 평평하고 무더웠으며 푸른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폰세데 레오는 그 부활절 꽃의 축제를 기념하며 이 미지의 땅에 라 플로리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5천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수많은 현대인들이 휴가를 보내는 미국 남부의 거대한 주의 이름이 스페인 탐험가의 입술에서 최초로 발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내리고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헤치며 모래사장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의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한 구석을 스페인의 소유로 공식 선언하는 방식은 지극히 기묘했습니다. 그들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거나 황금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기 전에 아주 이상하고도 섬뜩한 의식부터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끝없는 탐욕이 합법이라는 거룩한 가면을 뒤집어 썼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기괴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백사장과 짙푸른 열대의 바다가 만나는 플로리다의 해변,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그 고요한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는 칼을 든 군인도 십자가를 쥔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양피지 두루마리를 손에 쥔 스페인 제국의 공식 공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방금 상륙한 이 낯선 땅을 향해, 정확히는 숲속 나무 뒤에 숨어서 이 이방인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원주민들을 향해 목청껏 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읽은 것은 레케리미엔토, 이른바 스페인 왕실의 공식 법적 포고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교황에게 전 세계의 지배권을 주었고, 교황은 다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 국왕에게 하사했으니 너희 원주민들은 즉시 스페인 왕의 통치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스페인 군대는 너희를 상대로 정당한 전쟁을 벌일 것이며 너희의 땅을 빼앗고 가족을 노예로 삼을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죽음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스페인이 아닌 너희 원주민들에게 있다는 무시무시한 통보였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부조리한 광경입니까? 스페인어를 단 한 단어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 통역사조차 없는 텅 빈 해변의 원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복잡한 유럽의 법률 용어들. 현대의 상식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의 혼잣말이나 뻔뻔한 코미디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6세기 스페인 제국에게 이것은 몹시 진지하고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이 기괴한 문서 낭독과 공증인의 서명이 없고서는 제국의 그 어떤 정복 활동도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원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훗날 프랑스나 포르투갈, 영국의 군주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두고 시비를 걸어올 때, 혹은 교황청이 원주민 학살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물어올 때 방어막으로 쓰기 위한 철저한 정치적 알리바이였습니다. 무자비한 침략과 살육마저도 문서화된 합법의 틀 안에 가두어 정당화하려는 것. 침략은 단순히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서류로 완성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과 관료제로 무장한 제국의 진짜 맨얼굴이었습니다. 이 으스스한 의식을 마친 후 폰세데 레온의 원정대는 다시 배에 올라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맹그로브 숲으로 이루어진 플로리다 남부의 암초와 섬들을 발견하며 로스 마르티레스, 즉 순교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도, 아스테카 유적과 같은 화려한 문명도, 그리고 무엇보다 황금과 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찌는 듯한 더위와 끝없는 늪지대, 그리고 그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원주민들 뿐이었습니다. 16세기 식민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플로리다 원정은 완벽하고도 끔찍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개월을 항해했지만 투자자들을 흥분시킬 만한 귀금속은 단 1온스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폰세 데 레온은 뼈아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찾은 이 덥고 평평한 땅이 당장 제국의 금고를 채워주지도, 잃어버린 자신의 총독 권력을 단숨에 되찾아 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종종 당사자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대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비록 플로리다의 모래밭에서 번쩍이는 황금을 캐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해안을 탐사하던 중 바다 밑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 무언가를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황금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 항해는 세계 해양 역사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대한 보이지 않는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플로리다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기수를 돌린 세 척의 스페인 범선, 황금을 찾지 못한 무거운 침묵이 갑판 위에 내려앉아 있던 어느 날, 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배의 돛은 순풍을 받아 터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정상적이라면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밀려 배가 뒤로 밀려나는 듯한 기분 나쁜 역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의 힘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바닷물을 밀어내는 이 엄청난 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원정대의 수석 조타수였던 안토니오 데 알라미노스는 바다 표면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이 기이한 현상을 항해 일지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해류 중 하나인 멕시코 만류, 즉 걸프 스트림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카리브해의 따뜻한 바닷물을 싣고 북쪽으로 시속 수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는, 바닷속에 존재하는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강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이동시키는, 대자연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에스컬레이터 위를 우연히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무더위와 실망감에 지쳐있던 폰세 데 레오는 이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흐름을 읽어낸 조타수 알라미노스의 이 기록은 훗날 스페인 제국의 운명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몇 년 뒤, 스페인은 멕시코의 아스테카 제국과 페루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은과 황금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 산더미 같은 귀금속을 가득 실은 무거운 스페인의 갤리언 선들이 어떻게 그 먼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 본국으로 그토록 빠르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폰세데 레온의 원정대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발견했던 그 보이지 않는 바다의 고속도로 멕시코 만류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방향에만 의존하던 시대에 가만히 떠 있기만 해도 유럽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배를 밀어주는 이 해류의 발견은 단일한 금광 하나를 발견한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제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의 가장 큰 보물은 땅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라 대륙을 휘감아 도는 바닷물 그 자체였습니다. 폰세 데 레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대륙의 모든 부를 유럽으로 실어 나를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발견은 단순히 탐험의 영역을 넘어 세계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첫 회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해양 학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폰세 데 레온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의 권력을 원했고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영토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로 철수한 그는 다시 기회를 엿보며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521년, 그는 마침내 국왕의 지원을 받아 이번에는 단순한 해안선 탐험이 아닌 완벽한 식민지 연구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번째 대규모 원정대를 조직합니다. 두 번째 원정대는 전투를 벌일 군인들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씨앗, 건물을 올릴 건축도구, 정착을 위한 소와 돼지 같은 가축들, 그리고 평민 정착민들까지 가득 싣고 다시 한번 플로리다의 서남부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신이 이름 붙인 라 플로리다에 스페인의 깃발을 영원히 꽂고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북미 대륙을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처럼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의 해변은 조용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해변은 달랐습니다. 해안가 무성한 맹그로브 숲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스페인 노예 상인들의 잔혹한 본성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학습한 칼루사 원주민 부족이 독이 칠해진 화살의 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채 그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21년 폰세 데 레온의 거대한 함대가 플로리다 서남부 해안, 오늘날의 샬럿 하버 인근으로 추정되는 곳에 tum을 내렸습니다. 배에서 짐을 내리는 정착민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안가 탐험이 아니었습니다. 소와 돼지 같은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해변을 채웠고 씨앗을 심고 교회를 세우며 영구적인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스페인 제국의 거대한 이주 프로젝트였습니다. 폰세 데 레온은 마침내 자신이 영원히 군림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첫삽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원대한 계획은 상륙 직후부터 처참하게 박살나고 맙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칼루사 원주민들은 결코 처음 보는 백인들을 신으로 떠받들며 환영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폰세 데 레온이 플로리다를 처음 발견하고 자리를 비웠던 지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해안가에는 카리브해에서 건너온 스페인의 불법 노예 상인들이 수시로 출몰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원주민들을 사냥해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칼루사 부족에게 바다 건너온 스페인 깃발은 곧 가족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끔찍한 악마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착을 하러 온 농부든 황금을 찾는 탐험가든 노예 상인이든 그들에게 스페인인은 그저 무조건 죽여서 쫓아내야 할 극악무도한 침략자일 뿐이었습니다. 칼루사 부족은 지난 8년 동안 이 철갑을 두른 침략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학습하고 전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해안가에 상륙하자마자 무성한 맹그로브 숲의 그림자 속에서 거센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조직적이고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스페인 군대의 자랑인 무거운 철제 갑옷과 화승총은 무덥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의 늪지대에서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혼란스럽고 치열한 난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원주민 전사가 쏜 화살 하나가 폰세 데 레온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히고 맙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에게 화살을 맞는 일 자체는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전투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촉에는 치명적인 독이 발려 있었거나 아열대의 습한 기후 속에서 끔찍한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16세기에 조잡한 야전의학 수준으로는 항생제 하나 없이 퍼져나가는 열대의 감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적의 칼날보다 세균과 감염이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리의 상처가 걷잡을 수 없이 썩어 들어가고 고열이 끓어오르자 오만했던 스페인의 거대한 정착 원정대는 짐을 제대로 풀어보기도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그들은 배를 돌려 다급히 쿠바의 아바나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속 깊이 퍼진 죽음의 그림자를 떼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1521년 7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과 열병 속에서 폰세 데 레온은 쿠바의 한 병상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거대한 제국의 꿈,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자신만의 식민지, 그리고 잃어버린 총독의 권력을 되찾겠다는 그 뜨거운 야망은 모두 플로리다의 남지대와 함께 허무하게 부패해버렸습니다. 당대 스페인 궁정과 투자자들의 냉혹한 계산기 속에서 그의 죽음과 원정은 막대한 자본만 탕진한 철저하고도 비참한 실패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황금도 찾지 못했고 도시도 세우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할 그 어떤 가치 있는 자원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라는 무대는 참으로 잔인하면서도 기묘한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폰세 데 레온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죽어가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8년 전 부활절 꽃의 이름을 무심코 따서 지어 불렀던 라 플로리다라는 그 단어가 제국의 흥망성쇠를 훌쩍 넘어 무려 5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살아남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영토 이름으로 굳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정복자의 심장은 독화살 하나에 멈춰섰지만 그가 낯선 대륙의 해변에 서서 입 밖으로 내뱉었던 그 이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생명보다 길고
지명은 그 어떤 제국의 깃발보다 오래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의 죽음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의 권력욕이 얼마나 덧없이 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마침표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야심가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해서 이미 신대륙의 피냄새를 깊게 맡아버린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전쟁 기계가 멈추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폰세데 레온이 죽은 후 수많은 교과서들은 마치 북미 대륙이 영국인들의 도착을 위해 조용히 백지 상태로 수십 년을 더 기다려준 것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를 독점한 승자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착시입니다. 영국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나타나기 무려 반세기 전, 스페인 사람들은 기어코 이 북미 대륙에 피와 돌을 섞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견고하고 영구적인 도시를 세워내고야 맙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열었다고 믿어지는 그 시간보다 한참 앞선 어느 날, 진정한 미국의 첫 도시는 전혀 다른 언어와 기도로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성스럽고 상징적인 명절, 추수감사절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621년 가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혹독한 첫 겨울을 넘기고 추수를 마친 뒤 자신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준 원주민들을 초대해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아름답고 신화적인 이야기. 이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평화롭게 화합했다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건국 신화의 핵심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를 기념하며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명절의 역사적 저작권조차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둑맞은 것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교과서에 쓰인 신화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짜 역사의 시간표를 확인해 보면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해변에서 칠면조를 굽기 무려 55년 전의 일입니다. 폰세데 레온이 비참하게 죽고 난 후에도 스페인 제국은 북미 대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65년 9월, 페드로 메넨데스 대 아빌레스라는 스페인의 총독이 수백 명의 군인과 정착민, 그리고 가톨릭 사제들을 이끌고 플로리다 북동부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는 단순히 천막을 치고 머무는 임시 주둔지나 군사 요새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을 깎아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며 완전하고 영구적인 식민지 행정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산 아구스틴, 오늘날 미국인들이 부르는 세인트 오거스틴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역사책이 그토록 칭송하는 메이플라워 호가 영국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반세기 넘게 굴러가고 있던, 현재 미국 영토 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인 유럽인 정착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곳에 가면 수백 년 된 스페인 양식의 대성당과 역사적인 거리, 그리고 관광객들로 붐비는 식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도시는 영국의 플리머스도 제임스타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스페인어로 통치되던 가톨릭 도시 산 아구스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 북미 대륙 최초의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1565년 가을, 메넨데스 총독과 스페인 정착민들은 상륙과 무사 정착을 신에게 감사하는 가톨릭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난 후
그들은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티무쿠와 부족 사람들을 초대해 성대한 축하 만찬을 열었습니다. 식탁에는 칠면조 대신 스페인에서 가져온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와 콩 스튜, 비스킷과 적 포도주가 올랐을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조차 희미하게 알던 시절에 스페인 사람들과 원주민들은 이미 대륙 최초의 추수감사절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역사적 연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려 55년이라는 거대한 시간. 한 세대의 삶이 통째로 담긴 식민지 문명 하나가 미국의 공식 역사에서 철저하게 지워지거나 축소된 것입니다. 왜 이런 거대한 역사적 공백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산 아구스틴이 55년이나 앞서 세워졌다는 이 명백한 물질적 증거를 교과서의 중심에 두는 순간 미국이라는 국가의 근원적인 정체성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는 자신들의 뿌리가 영국에서 온 영어를 사용하고 개신교를 믿는 자유로운 개척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 도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원이 그들이 그토록 적대시했던 남유럽의 가톨릭,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군주제 국가였던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껄끄러운 진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55년의 묵직한 돌로 지어진 스페인의 도시 대신 자신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메이플라워 호의 낭만적인 항해를 미국의 진짜 생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거대한 모순이자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스페인 제국은 영국의 청교도들보다 100년이나 먼저 이 땅에 도착했고 무려 반세기나 먼저 영구적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만류라는 바다의 고속도로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세계 최강의 제국 스페인은 왜 결국 북미 대륙이라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영국인들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영국 군대의 대포가 더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북미 대륙을 둘러싼 이 거대한 체스판의 승패는 전쟁터의 화약 냄새가 아니라 제국의 지독한 탐욕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오판과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인구 구조의 차이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이 어째서 북미 대륙의 지배권을 잃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7세기의 거대한 세계 지도 위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당시 스페인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북미의 영토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오일날의 플로리다,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루이지애나에 이르기까지 대륙의 절반 이상이 스페인 국왕의 영토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영국이 동부 해안의 좁은 땅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토의 크기만 놓고 보면 스페인은 이미 북미 대륙의 영원한 승자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영토의 이면에는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오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자원, 황금의 부재였습니다. 스페인 제국의 경제적 심장부는 북미가 아니라 남쪽의 멕시코와 페루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럽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대한 은광과 금광이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의 차가운 관료들과 투자자들의 눈에 금도은도 나오지 않는 척박하고 거친 북미 대륙의 늪지대와 사막은 수많은 돈과 사람을 쏟아부을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척박한 땅을 포기하지 않고 굳이 지배하려 했을까요? 여기서 스페인의 독특한 지정학적 전략이 등장합니다. 스페인에게 북미 대륙은 그 자체로 거주할 목적의 땅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인 멕시코의 금광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군사적 완충지대에 불과했습니다. 플로리다를 장악한 이유는 황금을 잔뜩 실은 갤리언 선들이 멕시코 만류를 타고 유럽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바닷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텍사스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은 프랑스 세력이 멕시코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었고, 캘리포니아는 태평양 연안의 적들을 막아내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러하다 보니 스페인이 북미를 지배하는 방식은 인구를 팽창시키는 영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국경을 지킬 소수의 군인들과 원주민들을 교화할 가톨릭 사제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파견되어 임기를 마치면 돌아갈 행정 관료들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군사 요새를 짓고 종교 시설을 세웠지만 가정을 꾸리고 인구를 번식시킬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대규모 이주는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 운영은 철저한 하향식 관료제였고, 현지에 뿌리를 내린 자생적인 경제나 정치 세력이 성장할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대서양 연안에 자리 잡은 영국의 식민지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단숨에 부자가 될 황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단위로 이주해 와서 거친 숲을 개간하고 밀과 옥수수를 심고 수공업을 발전시키며 스스로 굴러가는 강력한 자급자족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는 농부, 대장정이, 상인, 교사들이 넘쳐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드리드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자치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13개 식민지 인구가 무려 250만 명에 육박하며 서쪽으로 뻗어나갈 거대한 팽창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을 때, 그들보다 수십 배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스페인령, 북미 대륙 전체의 유럽인 인구는 고작 몇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어 놓았을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국경선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이웃의 압도적인 인구 팽창을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황금에만 눈이 멀었던 스페인은 진정한 제국의 뼈대는 땅속의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밀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스페인은 대포가 부서져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번식력과 경제의 자생력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완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토를 빼앗긴 것은 스페인이 겪어야 할 뼈아픈 비극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총칼과 인구수에 밀려 빼앗긴 영토는 훗날 국제정치의 역학에 따라 외교 문서로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제국은 훨씬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또 다른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소멸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흘리는 물리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기억, 그리고 역사를 통째로 조작해버리는 16세기의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 바로 인쇄술을 이용한 치밀하고도 악의적인 미디어 전쟁이 그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세기의 인쇄술은 오늘날의 핵무기나 인터넷 알고리즘만큼이나 파괴적이고 은밀한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총칼이 물리적인 영토를 피 흘리며 점령한다면 종이와 활자는 인간의 뇌와 인식,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를
통째로 지배하고 세뇌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과 대서양의 무역 패권을 두고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던 네덜란드와 영국은 이 훌륭하고 무서운 무기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른바 검은 전설이라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악의적인 글로벌 미디어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인쇄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 책과 판화 속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오직 피에 굶주린 악마, 야만적인 학살자, 그리고 맹목적인 종교 광신도로만 묘사되었습니다. 물론 스페인의 식민지 정복 과정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잔혹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그들의 칼날과 그들이 묻혀온 전염병에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서늘하고도 객관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개척자들이나 네덜란드의 상인들 역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땅을 빼앗고 노예로 부리는 데 있어서는 스페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짓밟았던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결백하거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단 하나. 과연 누가 그 잔혹함을 아름답게 가리고 매끄러운 영웅담을 써내려갈 언어와 출판의 권력을 쥐고 있었느냐는 것뿐입니다. 영국의 무자비함은 미개한 땅을 일구는 문명화라는 부드러운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었고, 스페인의 무자비함은 인류의 적인 악마의 짓으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승자의 도덕성은 전쟁터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승자가 직접 펜을 들고 쓴 역사책 속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이 검은 전설의 강력한 최면술은 훗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면서 더욱 완벽하고 노골적인 역사적 세탁으로 이어졌습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거대한 국가를 건설한 미국의 주류 지도층은 영어를 사용하고 백인 앵글로색슨 혈통을 자랑스러워하는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위대한 새 국가의 출발점에 걸맞은 도덕적이고 순결하며 신의 축복을 받은 건국 신화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핵심 정체성과 정반대인 남유럽 출신의 가톨릭 교도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잔혹하다고 소문난 스페인 제국의 군인들이 100년이나 먼저 이 땅을 다스리고 도시를 세웠다는 사실, 이것은 미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책 첫 페이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불쾌한 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문으로 된 교과서와 문헌 속에서 스페인의 모든 물리적 발자취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누락시켰습니다. 스페인어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바다 건너 세비야의 거대한 문서고에서 잠자고 있는 8천만 장의 방대한 북미 탐험 기록들은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한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가 과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맑고 투명한 거울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뼈아픈 진실 앞에서 역사는 오히려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 조명을 맞추고 포토샵으로 보기 싫은 잡티를 지워낸 한 장의 정교하게 조작된 선전 포스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쓰는 자의 말이 곧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그 길고 처절했던 첫 100년의 시간은 그렇게 종이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아무리
스페인의 기록을 외면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입맛대로 바꾸고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영국의 위대한 메이플라워호의 낭만만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언어와 권력으로 한 세기의 시간을 통째로 훔치고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 위에는 승리한 영국계 미국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지워버릴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거대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도처에 숨쉬고 있습니다. 영국계 미국인들이 아무리 교과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 쓰고 스페인의 빛빛 기록을 외면하며 메이플라워호의 도착만을 미국의 진정한 신성한 시작이라고 가르쳐 왔어도 그들이 결코 편집하거나 지워버릴 수 없었던 아주 거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펼쳐 북미 대륙을 내려다볼 때 그 위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이름들, 바로 지명입니다. 지리는 역사책의 거짓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폭로하는 지구의 영원한 기억 장치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유명한 미국의 도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도시 로스앤젤레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 거대한 도시의 이름은 사실 영어가 아닙니다. 천사들이라는 뜻을 가진 완벽한 스페인어입니다. 그들이 영어라고 굳게 믿고 일상적으로 발음하는 그 이름 속에는 과거 제국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웅장한 협곡을 자랑하는 콜로라도는 스페인어로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붉은 흙빛을 띠고 흐르는 강물에 붙인 이름입니다. 네바다주의 이름은 눈으로 덮인 산맥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시에라, 네바다에서 왔으며 몬테나주는 산을 뜻하는 스페인어 몬타냐에서 유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샌안토니오, 센타페이, 라스베이거스, 엘파소에 이르기까지 미국 남부와 서부 지도의 절반 이상은 스페인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잉크를 찍어서 내려간 이름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승자들은 권력과 언어를 독점하여 종이 위에 적힌 역사를 100년이나 통째로 도려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이미 흙과 바위, 그리고 강물 위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수천 개의 이름들까지 전부 영어로 갈아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륙의 절반을 새로 이름 지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영국 개척자들의 피땀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천사들의 도시로 출근하고 눈 덮인 산맥으로 여행을 가며 꽃이 피어나는 해변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 모든 이름이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스페인 제국의 유령들이 남긴 언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말입니다. 1513년 4월, 철제 갑옷을 입고 이 낯선 해변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후안 폰세데 레온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영원한 젊음을 주는 마법의 샘을 찾지도 못했고 자신의 권력을 되찾아줄 거대한 황금의 제국을 세우지도 못한 채 원주민의 화살을 맞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의 차가운 계산기 속에서 그는 막대한 투자금만 날린 실패한 탐험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고 난 뒤 이 대륙에서 벌어질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그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영토 전쟁과 훗날 멕시코를 거쳐 결국 이 거대한 땅이 영어권 국가의 영토로 통째로 넘어가게 될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인간의 얄팍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묵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처절한 패배를 원망했겠지만 그가 무덥고 조용한 해변에서 부활절 꽃을 떠올리며 내뱉었던 플로리다라는 이름은 이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 조약, 국가의 멸망과 탄생이라는 그 모든 격변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무려 5천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한 주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살아남아 그곳을 밟았던 첫 번째 유럽인의 존재를 오늘날까지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는 역사는 종종 승리한 자들이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한 한 편의 매끄러운 연극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진짜 첫 100년은 낭만적인 항해가 아니라 무자비한 식민지 관료들의 탐욕, 마이브지대에서의 끔찍한 생존 투쟁, 그리고 서로를 뜯어먹어야만 했던 극한의 권력 다툼이 뒤엉킨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은 조작될 수 있고 역사책의 페이지는 언제든 찢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결코 자신이 겪은 진실을 잊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서부의 화려한 거리를 걷거나 남부의 눈부신 해변에 서게 된다면 그 발 아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철제 갑옷을 입은 유령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승자는 역사를 쓰고 지리는 진실을 간직한다는 그 서늘하고도 묵직한 교훈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이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세상의 기원은 과연 누구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